이제 50페이지고요. 생물 다양성 유지에 대한 건데요. 그러면 생물 다양성에 유지하기 위한 몇 가지 방안들을 이제 밑에서 배울 거고요. 그 전에 생물 다양성이 이제 파괴가 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좀 배울 거예요. 생물 다양성이 감소하는 원인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한 5가지 종류로 이제 나눠지거든요. 5가지 종류 보고 그다음에 그러면 생물 다양성을 유지하는 방안은 무엇일까 대한 거 좀 정리해 볼게요. 자, 첫 번째 생물 다양성의 감소 원인이 되는데 이 5가지로 분리되는데요. 여기다가 이제 별표를 쳐놓으세요. 그래서 어떤 내용이 서식지 파괴되는 건지, 어떤 내용이 남에게인 건지, 외래종 유효병이 무엇인지, 환경 원인이 무엇이고 기후 변화가 무엇인지 이런 내용들이 이제 나올 거니까 분류를 하는 방법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생물 다양성을 감소하는 원인 첫 번째 이제 서식지 파괴가 있는데요. 서식지 파괴가 가장 기본적인 생물 다양성을 감소하는 큰 원인이 돼요. 뭐 환경을 파괴하거나 여러분들 예를 들면 뭐 산업화, 그다음에 뭐 아파트 단지 이런 거 만들면서 그 지역을 확 밀어버리잖아요. 밀고 생태계가 파괴되겠지. 그래서 서식지가 파괴되죠. 이런 것들 말해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원인이 되는 부분이 서식지 파괴가 된다. 그래서 인간이 자연을 개발하면서 서식지를 파괴하면 서식지를 잃은 생물들이 당연히 사라지겠죠. 그래서 생물종 자체가 급격하게 감소가 되겠죠. 우리 뭐 앞에서 했던 종다양성이 감소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인이 되는 거고요. 예를 들면 뭐 아마존에서의 열대우리 파괴라든지 뭐 도로 건설이라든지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건설을 많이 하니까 아파트 단지라든지 뭐 산업용 택지를 개발한다든지 이런 일반적인 도시 용지를 개발하기 위해서 도로나 여러 가지 택지들을 개발하죠. 토지를 개발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생태계를 파괴하는 게 되겠죠. 그리고 이 밖에도요. 예를 들면 산악 지역 같은 데서 숲을 벌채한다든지, 그죠? 그 다음에 뭐 습지나 갯벌 같은 것들을 매립해가지고 매립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해당되겠죠. 그래서 대책은요, 지나친 개발을 자제하고 뭐 서식지를 보존하고요. 그 다음에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예를 들면 국립공원 같은 것들 있죠. 네. 그 다음에 뭐 반달곰이 살 수 있는 지역을 하잖아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생태 통로를 설치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게 되겠고요. 생태 통로는요, 뭐 뭔지 뭐 어느 정도는 아실 수도 있는데요. 왼쪽 아래쪽에 보시면요, 생태 통로 건설이라고 그래가지고 도로가 생기면은 잘 아시겠지만 어떤 지역에 이렇게 생태계가 있었는데 이 지역을 이렇게 이 지역에 도로가 또 생겨버려요. 그러면은 이 가운데 살던 여기 보통은 이제 이런 지역은 가운데 생물들이 가장 많이 크고 많은 동물들이 이런 데 살거든요. 가운데 살아요. 주변부보다는 가운데 많이 산단 말이에요. 많은 종류의 동물들이, 특히 큰 동물들이 안쪽에 많이 사는데요. 여기를 관통하는 도로가 생겨버렸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 서식지가 단편화가 되겠죠. 이게 이제 서식지 단편화가 되겠고요. 서식지가 이렇게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가운데 살던 동물들은 이렇게 주변으로 밀려나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아까 커다란 생태계가 이제 분리가 돼서 작아지겠죠. 근데 어쨌건 이렇게 도로가 생겼어요. 그러면은 이 지역하고 생태계가 단절이 돼버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로드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동물들이 지나다니다가 고속도로에서 치여가지고 죽는 로드킬이잖아.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요즘에는 생태 통로라고 해가지고 여기다가 도로 같은 것들을 다리 같은 것들을 좀 넓게 짓죠. 그래서 동물들이 지나갈 수 있는 통로를 짓는데 요거를 생태 통로라고 해요. 그래서 요 용어 정도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생태 통로가 생기면은 이 지역과 이 지역을 왔다 갔다 동물들이 할 수 있으니까 비교적 넓진 않지만 어쨌건 길이 생기니까 여기 살던 다람쥐가 여기에서 살 수 있고 여기 살던 뭐 고라니가 여기도 올 수 있고 그렇죠? 그래서 고라니 같은 것들이 이제 우리 강원도에서 로드킬로 이제 많이 죽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방지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겠죠. 그래서 생태 통로 설치 이런 식으로 도로 위에다가 이런 이제 다리처럼 이제 만드는 것을 말해요. 이제 남획을 보시면요, 남획이란 건요 불법 포획이에요. 다른 말로 불법 포획이 되겠고요, 마구잡이로 잡는 걸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인간이 생물을 무분별하게 잡는 것이다. 밑줄 정도만 해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불법 포획을 말해요. 번식으로 개체수를 회복하지 못할 정도로 특정 생물들을 남획하면 그 생물이 사라진다 돼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생물 개체수가, 그러니까 종이 급격하게 감소되면서 절멸 혹은 멸종하게 되겠죠. 예로는요, 대륙 사슴이라든지 코뿔소 뿔이 어디 몸에 좋다 그래가지고 이제 뿔 자체를 이제 잘라가지고 팔거든요. 뭐 아프리카나 이런 데서는.
그렇게 해서 이제 코뿔소를 잡아서 그냥 코뿔소에 있는 그 뿔만 잘라서 코뿔소를 죽여버려요. 근데 코끼리 같은 경우도 옛날에 코끼리 같은 경우 상아라고 그래가지고 코끼리 옆으로 이렇게 이처럼 이렇게 나오는 거 있잖아요. 상아를 이제 약간 뭐 보석처럼 기준품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코끼리도 이제 상아를 잘라가지고 코끼리를 죽여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류 같은 것들, 밍크 고래라든지 이런 것들 많이 이제 남행이 되고요. 그다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뭐 물범이라든지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많이 잡았었고 그 다음에 그렇죠? 그런 것들 이제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 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지금 우리나라에 명태가 없거든요. 명태 이제 새끼가 노가리야. 많이 들어보셨죠? 노가리가 뭐니? 맥주 안주잖아. 엄마 아빠들이 좋아하는 맥주 안주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그 명태 새끼들을 마구 잡아들였어요,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지금은 너무 남획해가지고 우리나라 지금 명태가 안 잡히거든요. 물론 이제 수온이 상승하면서 명태가 차가운 물에 사는 애라서 기본적으로 기온이 올라가면서 좀 살기가 어려진 것도 있지만 너무 씨를 말려버렸어. 그 예전에. 그래서 새끼들부터 다 잡아버려가지고 지금은 명태가 우리나라에서 안 잡혀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명태들은 전부 러시아나 이런 데 가가지고 잡아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이제 대표적인 남획도 되겠죠. 우리나라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뭐 말씀드렸지만 물범 같은 것들도 다 예전에 많이 잡아가지고 지금은 이제 많이 남아있지 않아서 그런 것들을 이제 멸종 위기종 이렇게 많이 지정을 하죠. 그리고 독도 광치 뭐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런 것들이 옛날에 많았다고 하는데 지금은 많이 너무 잡아가지고 없어졌어요. 왜냐면 그런 것들로 이제 가죽이나 아니면은 이제 먹이로 삼았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그런 게 이제 남에게 불법으로 포획하는 것들. 그 다음에 뭐 잘 아시겠지만 곰 같은 경우도요. 곰에 잡아가지고 이제 쓸개를 예전에는 곰의 쓸개를 예전에 그 사람들이 몸에 좋다 해가지고 곰을 키우면서 쓸개를 이제 먹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응답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제 곰을 잡아서 하다 보니까 많이 없어졌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리산에다 반달곰을 풀어놨죠. 풀어가지고 이제 키우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불법 포획 혹은 남획에 대한 이제 대책이 되겠죠. 그래서 불법 포획 자체를 이제 일단은 강화를 시켜야겠죠. 불법 포획을 하는 거를 강화를 시켜야겠죠. 단속을 강화하고요. 거래를 못하도록 해야겠죠. 그 다음에 멸종 위기종을 지정해야겠죠. 이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밑줄을 해놓으시고요. 그래서 멸종 위기종을 지정해서 보호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겠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 대표적인 게 이제 늑대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반달곰 이런 것들이 대표적이겠죠. 그리고 따오기라는 이제 새도 있고요. 법률을 강화해가지고 야생동물을 보호해야겠죠. 자 이제 외래종 유입이 되는데요. 이제 남획과 함께 생물을 이제 많이 죽이는 것 중에 하나가 외래종인데요. 외래종은 토종에 대해서 반대되는 걸 말해요. 외래종에 반대되는 건 우리 지역에 사는 애들 토종은 이제 고유종이 되겠죠. 그거에 반대되는 게 외래종이 되겠고요. 말 그대로 그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들어온 애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식량의 목적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다른 목적으로 이제 사용을 하기 위해서 들여온 건데 그게 이제 탈출을 하거나 이제 식욕의 목적에 이제 맞지 않아서 그냥 버린 거죠.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퍼진 게 되겠죠. 일부 외래종은 토종 생물을 위협해하고 토종 생물을 이제 사라지게 하는데 보통 이제 외래종 같은 경우는 토종에 비해서 덩치가 커요. 덩치가 크고 번식을 되게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토종 생물들을 막 먹이로 삼고 토종 생물들이 살고 있던 것을 이제 침범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토종 생물들이 살기 어려워져요. 그래서 생태계 평형이 파괴가 되는데요. 대표적인 게 이제 가시박. 가시박은 잘 모르시죠? 근데 오른쪽 이제 아래쪽 그림 보시면요. 가시박에 대한 그림이 있어요. 가시박은 덩쿨처럼 생겼는데요. 그 지역을 덮어버려요. 그러면 거기 살고 있던 식물들이 어떻게 될까요? 얘가 덮어버리면은 그 밑에 있던 식물들은 해를 못 받겠죠. 햇빛을 못 받으니까 광합성을 못해서 죽어버려요. 그래서 얘가 번식력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식물들을 말려 죽여버려요. 그리고 이제 큰잎 베스라고 해가지고요. 큰잎 베스는 오른쪽에 이제 외래종 해가지고 그림이 있는데요. 큰잎 베스라는 애들은 옛날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식량의 목적으로 얘가 이제 커다랗게 크게 생겼기 때문에 얘를 그 민물에서 많이 키웠었어요. 식량의 목적으로. 그런데 얘가 맛이 없어. 가식도 많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안 먹어요. 그래서 그냥 안 먹게 된 거죠.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이제 번식을 하게 되고 얘네들이 육식이 이제 좀 다른 작은 물고기들을 잡아먹고 살다 보니까 토종 붕어라든지 이런 애들을 막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생태계에서 가장 대장지위를 차지하게 되겠죠. 이게 이제 큰잎 베스고요. 잎이 베스 되게 크죠. 그래서 큰잎 이런 이름이 붙은 것처럼 굉장히 먹성이 좋은 애예요. 뉴트리아라고 해가지고 이제
쥐처럼 생긴 애들 되게 귀엽게 생긴 애가 있죠.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뉴트리아 있죠. 뉴트리아는 많이 보셨을 거예요. 얘는 이제 관상용이나 식량의 목적으로 들어오긴 했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얘를 누가 먹겠어요, 그죠? 요즘 먹을 거 우리나라 많은데 고기도 많고 한데 이거는 이제 뉴트리아 이런 게 들어왔을 때는 우리나라가 고기가 되게 비싸고 귀했을 때 들어왔다가 이제 식용의 목적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냥 사람들이 이제 버리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얘가 이제 굉장히 큰 쥐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뭐 설치류나 다른 자극동물들을 곤충들을 먹어치우겠죠, 그죠? 잡식성이고 굉장히 잘 먹기 때문에 번식을 굉장히 잘한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대표적인 잘 아시겠죠? 황소개구리. 황소개구리는 진짜 우리 팔뚝만하게 생겼거든요. 조그만 개구리가 아니라 정말 팔뚝만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얘네가 주변에 있는 뭐 개구리부터 여러 가지 뭐 작은 토끼, 쥐, 그 다음에 뱀도 잡아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황소개구리가 지금 서울에는 그렇게 많지 않지만 시골에 가면 시골 늪지나 습지역에 가면요 전부 황소개구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군대를 가시면은 이제 우리 남학생들 군대를 가잖아요. 군대를 가면은 이제 시골에 가면 군부대에서 이제 황소개구리를 이제 잡으러 나가기도 하고 그래요. 여튼 그래서 늪이 있는 지역에 이제 군부대를 가면은 황소개구리를 잡는 자원봉사를 하게 된다. 참고해주시고 그만큼 많다는 소리예요. 황소개구리도 마찬가지로 얘가 이제 커다랗게 생겼기 때문에 식량의 목적으로 들어왔다가 미래 식량의 목적으로 들어왔지만 누가 먹겠어요? 개구리를 요즘 잘 안 먹잖아요. 옛날에는 개구리 먹었거든요. 구워서. 근데 요즘에 안 먹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피하다 보니까 그냥 방치가 된 거죠. 그래서 그 생태계를 이제 크게 위협하게 됐고요. 그 정도로 이제 외래종들이 번식을 잘하기 때문에 크고 번식을 잘하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대책을 보시면요, 무분별한 유입을 방지하겠죠 당연히. 그리고 외래종 유입의 경로 관리 및 감시와 퇴치인데요.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예를 들면은 뭐 우리가 관상용으로 열대 뭐 뱀이라든지 비다 뱀이라든지 동화뱀 이런 것들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런 거 이제 들어올 때 항상 서약 같은 걸 하고 국제 협약에 이제 가입하는 이제 서약에다가 이제 하고 들어오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유입되는 경로를 관리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오른쪽에 외래종 다시 한번 보시면요, 원래 살던 곳을 벗어나서 새로운 곳으로 들어와가지고 자리 잡고 사는 생물을 말한다. 그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들어온 생물을 말하는 거고요. 천적이 없고 보통은 이제 크고 번식이 잘하기 때문에 그 지역에 살고 있는 토종 생물의 생존에 영향을 준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뉴트리아, 붉은 귀 거북, 붉은 귀 거북 같은 경우는 이제 관상용으로 이제 들어온 경우고요. 큰잎베스, 그다음에 황소개구리 이런 애들은 이제 식용 목적으로 들어온 애들이에요. 자, 이제 환경오염, 기후변화 같은 경우는 여러분 너무 잘 아실 내용이고요. 환경오염은 당연히 이제 인간의 활동을 의해서 뭐 산업화, 공업화에 의해 가지고 공업 물질들이 많이 배출되면서 그 지역이 이제 생태계가 파괴되는 거 말하는 거죠. 환경이 오염되면 환경 오염에 의해서 생물이 사라지고요. 마찬가지로 근데 환경이 파괴되고 생물이 사라지면요, 그만큼 환경 오염에 의해서도 사람도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환경 오염에 의해서 이제 공업 물질을 먹은 그 동물을 먹은 사람도 다 이제 전염이 되거든요. 그래서 참고해 주시고요. 각종 쓰레기가 생물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뿐만 아니라 요즘에 이제 좀 문제가 많이 됐던 이제 산성비라든지, 그죠? 그 다음에 중금속 같은 것들도 많이 이제 오염되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기후 변화는요, 기후 변화로 기온과 수온이 상승하고요, 서식 환경이 달라지면서 기존 서식지에 살던 생물이 사라지는데, 예를 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동해안이 원래는 좀 차가운 물이잖아요. 그런데 차가운 물이었다가 최근에는 기온이 상승하면서 물 자체가 한 1도 정도 올랐나 봐요. 0점 몇 도에서 한 1도 정도 올랐나 봐. 그래서 차가운 물에 살던 이제 물고기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아까 말씀드린 명태, 청어, 꽁치 이런 애들이 있는데요. 그런 애들이 많이 사라지고요. 지금은 따뜻한 물에 사는 물고기들, 오징어 같은 것들 있죠. 오징어, 그 다음에 멸치 이런 애들이 많이 잡힌다고 해요. 특히 동해에서 이제 오징어 많이 잡히잖아요. 그 이유가 우리 지구가 온난화된 것도 있고 한반도가 많이 따뜻해지면서 바닷물도 따뜻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로는 수온 상승, 해수면 상승 이런 것도 있고요. 비가 많이 오면은 이제 해수면이 상승되거든요. 참고해 주시고, 요즘에 우리나라도 이제 여름에 가을까지도 비가 계속 막 오잖아요, 그죠? 날씨가 더워졌기 때문이고 지구 온난화 때문이고요. 대책은요, 다회용품, 그러니까 일회용품 사용을 많이 줄여야겠죠. 그래서 다회용품 사용을 하고요. 에너지 사용을 줄이는 게 좋겠죠.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라고 해가지고 예를 들면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아니면 수소 연료 전지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사용하자라는 내용이에요. 밑에 이제 그림 보시면요, 서식지 파괴, 이제 경작지와 이제 목재 등을 얻기 위해서 벌채하면서 숲을 파괴하는 것들이 나와 있고요. 남획은 이제 무분별한 사냥으로 우리나라에서 이제 대륙 사슴, 우리나라는 지금 사슴 많이 없잖아요, 그죠? 고라니는 뭐 가끔씩 있지만 사슴 이렇게 생긴 사슴들은 많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자연계에서 많이 볼 수 없고 이제 우리는 그냥 동물원에서만 볼 수 있는 정도가 됐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코뿔소의 뿔을 얻거나 이제 코끼리의 상아를 얻기 위해서 죽이는 것들, 그리고 아까 제가 이제 그 말씀드렸는데 상어 지느러미도 이제 중국에서 되게 비싼 요리로 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상어 같은 경우는 지느러미를 잘라가지고 그 자리에서 지느러미 잘라가지고 그냥 버려버려요. 그럼 상어가 죽어버리겠지, 바닷가에서. 근데 지느러미만 이제 체득을 해가지고 이제 요리를 쓰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이제 남획을 하겠죠. 그 다음에 외래종 유입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고요. 자, 오른쪽에 5번, 6번 한번 풀어볼게요.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요. 뭐 조금씩 이제 그냥 용어 때문에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개념 정리만 잘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왼쪽 보면서 한번 정리 한번 해보세요. 네, 5번에 1번은요. 환경이 오염되면 환경오염에 의한 약한 생물들이 사라진다. 이건 뭐 문제도 아니지. 환경오염되겠죠. 번식으로 개체수를 회복하지 못할 정도로 특정 생물을 무분별하게 잡는 거, 이제 불법 포획 혹은 남획 되겠죠. 이게 남획이고요. 원래 살던 곳을 벗어나 새로운 곳에서 자리를 잡고 있다. 이건 이제 외래종이 되겠죠. 그래서 디귿이 되겠고요. 4번은 기온과 수온 상승, 이제 기후 변화 되겠죠. 미음이 되겠고요. 도로 건설, 토지 개발 등 자연을 개발하면서 일어나는 현상, 인간의 활동에 의해서 파괴되는 거, 서식지 파괴가 되겠죠. 기업. 6번은 이제 대책은요. 남획에 대한 대책은요. 이제 덜 잡도록 해야겠죠. 그러니까 불법 포획 및 거래 단속을 강화하고 멸종 위기종을 지정해야겠죠. 그래서 디귿. 환경오염은요. 환경을 오염되지 않도록 하는 것들이죠.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고, 그 다음에 플라스틱 같은 일회용을 줄이고요. 그 다음에 환경 정화 시설을 설치해야겠죠. 환경오염 니은 되겠고요. 서식지 파괴에 대해서는 생태통로를 설치하고 지나친 개발을 자제해야겠죠. 기업 되겠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생물 다양성을 그러면은 파괴하거나 감소되는 원인이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 생물 다양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도 있어야겠죠. 그거에 대한 내용이고요. 국제적인 차원, 사회적인 차원, 개인적인 차원. 그래서 개인적인 차원부터 생각해 보시면 내가 할 수 있으면 개인적인 차원이죠. 근데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은 사회 혹은 국제가 되겠죠. 그죠? 사회라는 건 나라 범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라나 그 마을, 그 지역 사회를 말하는 거고, 한 국가에서 못하는 것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외래종 유입 같은 거는 한 국가에서만 잘한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국가 간에 협약 같은 것도 있어야겠죠. 이렇게 생각해 보시고. 그래서 3번부터 볼게요. 개인적 차원. 개인적 차원으로 내가 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연환경 보호하기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고요. 재활용품 분리, 이건 다 할 수 있는 거죠. 일회용품 대신, 그러니까 플라스틱 대신에 다회용품 사용하기, 그죠? 그 다음에 다용품 사용한다는 건 뭐 텀블러를 사용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에코백이나 장바구니를 사용한다든지 그런 것도 말하는 거죠. 그치? 그다음에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요. 야생 동물을 함부로 기르지 않기 되는데 뭐 아무나 잡아가지고 아무 동물을 잡아가지고 내가 키우면 안 되겠죠, 그죠? 그다음에 곤충 채집이나 꽃 걷는 행위를 하지 않기, 뭐 나무 심기 이런 것들 여러분들 다 초등학생, 중학생들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들이잖아요, 그렇지? 자, 그럼 사회적 차원 2원으로 볼게요. 사회적 차원은 국가 혹은 아니면 그 지역 사회, 예를 들면 고양시, 서울시, 뭐 아니면은 뭐 일산구 뭐 이런 식으로 작은 단위가 있겠지만 어쨌건 그 지역 사회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생태통로, 뭐 지역 사회가 할 수는 없지만 나라에서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국립공원 지정 이런 것도 뭐 나라에서 하는 거죠. 뭐 산림청이라든지 이런 데서 하는 거지. 멸종 위기종 지정 및 보건하기, 이거는 이제 나라에서 하는 거겠죠. 뭐 환경부라든지 뭐 산림청 이런 데서 하는 걸 거고요. 생물 다양성 보전 캠페인 이런 것도 이제 나라에서 혹은 뭐 지자체에서 하겠죠. 고양시에서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한 캠페인 이렇게 할 수 있겠잖아요. 할 수 있죠.
생물 다양성 교육 뭐 이런 것들도 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거고요. 종자은행 설립하게 될 때 이거 한번 밑줄 그으시고요. 종자은행이란 건요. 종자가 씨앗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자 저장소 혹은 종자은행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씨앗 저장소를 말하는 거고요. 씨앗 저장소가 전 세계에 딱 세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노르웨이인가에 한 군데가 있고 우리나라에 하나가 있어. 그래서 우리나라에 그 소백산인가 그 어떤 큰 산이 있는데요. 거기에 우리나라 그 중부 지역에 소백산 혹은 속리산 같은데요. 거기에 우리나라에 종자은행이 있어요. 거기에서 뭐 하냐면 전 세계에 있는 씨앗들을 다 보존해. 수십만 종의 씨앗들을 보존해. 왜냐면 기후가 너무 급격하게 변해가지고 온난화가 심해진다든지 아니면 빙하기가 다시 찾아와가지고 어떤 식물들이 많이 멸종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특정 식물들이 멸종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도 많이 계속해서 멸종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바나나 같은 경우는 바나나 종들이 되게 많았는데 지금은 다 사라지고 바나나 딱 한 종만 남아있어. 우리가 지금 먹는 바나나 그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다 죽고 지금 하나만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어른이 됐을 때 한 4, 50년이 되면은 바나나가 없어질 수도 있어요.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씨앗들을 미리 보존을 해야겠죠. 그죠? 그래서 전 세계에서 씨앗을 모아가지고 보존하는 곳이 딱 세 군데가 있는데 우리나라 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종자은행 혹은 씨앗 저장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 뭐 나라라든지 국가 차원이나 아니면은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제적 차원 보세요. 이거는 국가 간의 교류를 말하는 거예요. 국제사회에서 여러 가지 협약을 맺는데요. 첫 번째 생물 다양성 협약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정식 이름은요. 생물 다양성의 보존과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한 협약이에요. 그래서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국제적인 협약이 있는데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람사르 협약이라는 밑줄에 보세요. 람사르 협약은요. 물론 앞에 있는 것도 생물 다양성 협약도 우리나라가 가입돼 있지만요. 람사르 협약은 비교적 최근에 우리나라가 가입됐던 거고요. 람사르 협약은 습지나 갯벌들에 사는 생물들을 보존하기 위한 협약이고 우리나라가 많이 가입됐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우포늪이라든지 아니면은 우리나라의 순천만이라든지 보성 갯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람사르 협약에 가입돼 있거든요. 이제 람사르 협약의 목적은 물새떼를 관찰하기 위한 보존하기 위함이에요. 물새들은 그 지역에서 다른 철새가 되겠죠. 네, 그 지역에서 살다가 다른 지역으로 이제 넘어갔다가 다시 이제 그 나라로 돌아온 애들은 철새라고 하잖아요. 특히 물새들. 네, 이런 물새들은 이제 습지나 갯벌 지역에서 많이 살기 때문에 그 습지를 보존하자는 게 목적이 람사르 협약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가입돼 있고 최근에 가입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협약 중에 하나예요. 꼭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오른쪽에 3번 보시는 게 있죠. 람사르 협약. 람사르라는 지역에서 이제 협약을 해서 그런 거예요. 물새 서식지로서 특히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협약이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우포, 이제 경남에 있는 창녕 늪, 우포 늪, 그 다음에 무안 갯벌, 그 다음에 순천만, 보선 갯벌 이런 것들이 이제 해당이 돼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야생 동식물 국제 거래에 관한 협약을 해가지고 CITES 이렇게 이제 할 수 있는데요. 야생 동식물들을 이제 국제적으로 거래할 때, 예를 들면은 이제 동물교원들이 동물을 사들일 때 국제적으로 거래를 하는 거거든요. 그 지역에 사는 동물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외국에 사는 동물들도 다 들어오잖아요. 이게 다 이 협약에 가입된 상태로 거래를 하는 거예요. 사고 팔 때도 꼭 협약을 거쳐야 되고요. 그래서 열대지방에 혹은 뭐 어떤 지역에 사는 남미 지역에 사는 우리가 이제 뭐 아까 말씀드렸던 동화뱀 같은 것도 들어온다. 이런 것들은 희귀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들어올 때 항상 협약에 가입된 채로 서약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보존하기 위해서 양생동식물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이런 것들이 있다. 말은 좀 어렵지만요. 뭐 어차피 외울 건 아니고 이런 협약이 있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생물 다양성 협약, 람사르 협약, 야생동식물 국제거래 협약 이 정도 있다. 기억만 해주시면 돼요. 자, 오른쪽에 7번, 8번 한번 풀어볼게요. 오늘 시험은 여기 생물 다양성 보존을 볼 거라서 앞에 거 안 보고 생물 다양성 보존을 볼 거라 어렵진 않고 쉽게 풀 수 있을 거예요. 아시죠? 자, 7번 생물 다양성 보존을 위한 것. 1번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나무를 심어야겠죠. 이거는 개인적 차원 되겠네. 개인.
멸종위기 생물 보건 사업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사회가 되겠고요.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면서 재활용품 분리 배출한다. 이건 개인이 할 수 있죠. 개인. 그다음 생태 통로 선설 건설 여러분이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사회가 되겠죠. 국립공원 지정. 다회용품 대신 일회용품을 사용해야겠죠. 오가 죄송해요. 반대되겠죠. 일회용품 대신에 다회용품 사용해야지. 오가 되겠고요. X가 되겠죠. X. 생물종을 늘리기 위해 외래종을 되도록 많이 들어야 된다. 아니죠. X. 도로를 건설할 때 생태 통로를 설치하면 끊어진 생태계가 연결되면서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오가 되겠죠. 4번에 야생 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국립공원 지정 등의 활동은 사회적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생물 다양성 유지 방안이다. 되어 있는데요. 그렇겠죠? 네. 야생 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그죠? 물론 이제 국제 협약과도 관계가 있겠지만 또 이제 국립공원은 또 사회적인 거니까 큰 차원에서 사회적 차원 이렇게 되겠죠. O, XXO가 되겠고요. 자, 그래서 요단은 여기까지 이제 마무리가 되고요. 어렵지 않았죠? 뒤에 넘겨서 52페이지에 6번부터 16번까지 풀고요. 바쁜 친구들은 실력 탄탄 4개도 한번 풀어보세요. 뒤에 있는 단원 평가 문제는 우리 다음 주에 와가지고 학원에서 이제 풀 거니까 같이 풀고 이제 제가 이제 시작할 때 할 거니까 참고해 주시고 오늘 숙제는 여기 뒤에 있는 마찬가지로 중간 기출 문제 있잖아요. 여기에 생물 다양성 보조까지 푸시면 돼요. 페이지로는 25에서 27페이지까지 풀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28페이지까지 25에서 28페이지 서술형까지 다 한번 풀어보세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2단원 이제 마무리가 되고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3단원 열인데 지금까지는 약간 뭐 과학의 막배기 그래서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았을 거고요. 3단원부터는 조금은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과학이다라는 것들이 이제 들어가요. 조금은 이제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예습은 할 필요 없고요. 항상 그냥 복습 위주로만 하시면 됩니다. 아시죠?
6번부터 볼게요. 생물 다양성이 감소하는 원인이 있는데요. 감소하는 원인이 이제 5가지가 있었죠. 이제 서식지 파괴, 그 다음에 불법 남획, 그 다음에 외래종 유입, 환경 오염, 기후 변화 뭐 이런 것도 있었어요. 인간의 활동과 관계가 없다. 6번에 1번이네요. 절대적으로 인간의 활동과 관계가 있고 기본적인 가장 큰 원인이 서식지 파괴 때문이라고 했죠. 2번은요. 일부 외래종은 정착한 곳의 생물 다양성, 특히 토종 생물의 생물 다양성을 감소시키죠. 환경오염은 생물 다양성을 감소시키는 심각한 원인 중 하나이고요. 자연을 개발하면서 숲을 파괴하는 등 서식지를 파괴하면 서식지를 잃은 생물이 사라지겠죠. 번식으로 개체수를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생물을 많이 잡는 거, 이게 남획이 되겠고요. 7번. 자, 경작지의 목재를 얻기 위해 열대 우림을 파괴한다. 이거는 이제 서식지 파괴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뿔을 얻기 위해 코뿔소를 무분별하게 잡는다. 남획이 되겠죠. 답은 3번이네요. 가시박은 외래종이 되겠고요. 7번에 3번. 8번에 생물 다양성을 감소시키는 인간의 행동이 아닌 것 같은데요. 부정적인 거는 말고 이제 긍정적인 게 하나 나오겠죠. 숲을 태워서 목초지를 만든다. 농약을 살포해서 토양과 수질을 오염시킨다. 이건 환경오염이고요. 1번은 서식지 파괴, 2번은 환경오염. 3번 산에서 도토리나 야생화 등을 채집하지 않는다. 이거는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3번이겠죠. 우리가 해야 될 행동이겠죠. 도토리 이제 잘 아시겠지만 다람쥐의 먹이가 되는 도토리를 너무 또 채집하면 안 되겠고요. 야생화도 마찬가지죠. 촘촘한 그물로 다양한 물고기를 무분별하게 잡다. 옛날에 이제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했던 행동들 중에 하나인데요. 명태를 잡기 위해서, 명태 새끼를 잡기 위해서 그물코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구멍을 코라고 하거든요. 이 이렇게 규격화된 구멍이 있는데 이거보다 작게 만들어가지고 하면은 새끼들까지 다 잡아버리겠죠, 그죠? 네, 그렇게 해서 한때 문제가 된 적이 있었어요. 지금도 이제 그렇게 하는 불법으로 하는 데가 있겠죠. 5번은 여행을 가서 그 지역에만 사는 야생동물로 만든 음식을 먹으면 안 되겠죠. 9번 서식지를 파괴하는 자연 개발인데 도로 건설, 주택 건설, 목재 채취, 경작 시기간, 생태 통로 설치. 5번은 좋은 행동이잖아요. 우리가 감소시키는 거를 막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들이죠. 9번에 5번이고요. 10번은 외래종을 말하는 거고요. 외래종이 아닌 것은 장수하늘소죠. 10번에 5번 장수하늘소고요. 장수하늘소는 우리나라에 이제 아시겠지만 토종 곤충인데 아직도 장수하늘소 종류가 안 밝혀진 게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직도 그 계속해서 발견되는 장수하늘소도 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11번.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어민들이 정어리를 과도하게 많이 잡아서요. 정어리를 먹이로 하는 바다사자나 점박이, 물범 등의 개체수가 급격히 줄어들었다. 이건 남획이 되겠죠. 11번에 1번 마구 잡아서 그런 거죠. 12번 외래종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요. 기억은 뭐 말이 안 되고요. 먹이 그물의 변화를 일으켜 생태계 평형을 파괴할 수 있다. 이건 맞고요. 천적이 없어서 과도하게 번식한다. 토종생물의 생존을 위협한다. 12번에 니은 디귿 4번이네요. 13번은요. 감소하는 원인과 대책이에요. 남획에 대해서는 쓰레기 배출량 줄인다? 이건 아니죠. 이건 환경오염에 되겠고 환경오염에 대해서 멸종위기 생물 조치죠. 이건 남획에 대한 게 되겠죠. 기후변화는요. 신재생에너지. 이거 3번 맞죠? 4번은요. 기후변화는 이제 우리가 특히 석유, 석탄, 천연가스 같은 화석연료를 사용해서 그렇거든요. 화석연료를 사용하면 이산화탄소가 많이 나와요. 이산화탄소가 많이 대기 중에 많아지면 지구온난화가 심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는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하자라는 게 목적인 거죠. 13번은 3번이고요. 넘어갈게요. 14번이 이제 생태 통로가 되겠고요. 서식지가 단편화됐을 때 이에 대한 대책이 되겠죠. 그래서 이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도 있는데 남획을 막기 위한 방법이라는 남획은 또 상관이 없죠. 네, 1번 하고요. 그 다음에 4번이죠. 외래종 유입을 막는 데 도움이 된다. 이건 외래종도 상관이 없죠. 2번, 3번, 5번은 맞는 건데요. 서식지 파괴에 대한 대책이고요. 끊어진 생태계를 연결하는 통로가 되겠고요. 야생동물의 이동을 돕기 위한 구조물, 로드킬을 막기 위한 구조물이죠. 14번에 1사고요. 15번은 답은 5번이요. 생물 다양성 보존 활동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도 있는데요. 네, 단말할게요. 생물 다양성 보존은 한 국가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죠. 그래서 국가 내 협력이 필요하다. 5번이 되겠고요. 생물 다양성 유지를 위한 실천 방안으로 옳지 않은 것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2번, 3번이에요. 넘어갈게요. 서술형은 각자 한번 풀어보시고 18번에 있는 북극곰 이런 것들 나오시면 기사 꼭 읽어보세요. 자, 1번도 마찬가지 실력 탄탄 넘어갈게요. 실력 탄탄에 있는 이런 기사들 꼭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이거 환경 오염에 대한
내용인데요. 자, 1950년대 인도네시아 보르네오 섬에서는 말라리아를 일으키는 모기를 없애기 위해서 다량한 DDT라고 해서 살충제를 많이 뿌렸거든요. 지금은 살충제 그 DDT를 뿌리면 안 돼요. DDT가 이제 요때 5, 60년대 뿌리고 이 DDT가 우리 몸에 농축된다는 결과가 나와가지고 예를 들면은 DDT를 흡수한 곤충을 먹은 새를 먹은 인간에서도 DDT가 발견이 돼요. 그러니까 DDT가 우리 몸에도 영향을 준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DDT 사용이 금지됐어요. 어쨌건 우리나라도 옛날에 DDT 많이 썼거든요. 다량의 DDT 살충제를 뿌렸는데요. 모기 수는 줄었지만 DDT를 흡수한 바퀴벌레를 잡아먹은 도마뱀이 그리고 도마뱀을 먹은 고양이가 그리고 고양이를 먹은 사람이 이런 식으로 이제 중독이 계속해서 누적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고양이가 죽어버리니까 쥐의 개체수가 빠르게 증가해서 흑사병이 돌아서 이제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게 됐다. 흑사병이 이제 들어보셨을 수도 있겠지만 중세시대 때 유행했던 패스트라는 그 병이고요. 그 몸이 까맣게 이제 타는 것처럼 까맣게 변하면서 이제 죽는 병이에요. 이제 쪼그라들면서. 그래서 흑사병인데요. 검은 흑자 써서 이제 쥐에 있는 패스트균에 의해서 전염이 되는 거고요. 1번 기억. 인간의 행동은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가 아니라 영향을 크게 미친 거죠. 이응. 생태계에서 여러 생물은 먹이 그물로 연결돼 있음을 확인한 거죠. 디귿. 생태계에서 한 종의 개체수의 변화는 다른 종의 개체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확인했죠. 예를 들면 고양이가 죽으니까 쥐의 개체수가 증가했잖아요. 그죠? 쥐를 잡아먹는 게 개체수이기 때문에 고양이이기 때문에 고양이가 더 상위 단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위 단계가 사라지니까 하위 단계인 쥐가 더 이제 번성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니은 디귿 5번 되겠고요. 2번 요게 이제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서식지 단편화되면서 이제 중심부가 파괴되는 건데요. 중심부를 보세요. 왼쪽에 있는 중심부 그림을 보시면요. 커다란 동물들이 살았잖아요. 예를 들면 노란색, 얘가 곰인가? 그리고 뭐 이런 큰 동물들이 살았잖아요. 그런데 서식지가 단편화되면서 주변에 도로가 건설되면서 서식지가 단편화됐죠. 그러니까 곰이 사라졌죠. 중간에 살던 곰들이 이제 딴 데로 더 살기 좋은 곳으로 가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좁은 지역에서 이런 데는 못 살거든. 곰 이런 애들. 큰 동물이나 중앙에 살던 동물들은 이제 멀리 이주해버려요. 서식지 단편화에 의해서. 그래서 서식지 단편화가 일어났고 얘를 대책을 하기 위해서 그나마 조금 하는 게 이제 우리 생태 통로 설치라고 했죠. 자, 기억. 인간이 자연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서식지가 파괴되는 거 확인했고요. 숲의 가장자리보다는 안쪽의 생물 다양성이 더 많이 감소하는 걸 확인했죠. 디귿. 보시면요. 가운데 있던 그 다양한 종류의 생물들이 사라졌잖아요. 그치? 뭐 노란색, 빨간색, 그 다음에 파란색, 그리고 남색, 새 이런 것들이 새는 그대로 두 개가 있고 그 하늘색 도마뱀이 없어졌죠. 곰도 사라지고요. 이런 식으로 생물 다양성이 감소하는 걸 볼 수 있고요. 끊어진 생태계 사이에 생태 통로를 설치해서 생물 다양성 감소를 줄일 수 있다. 그죠? 5번 되겠고요. 3번은요. 이건 이제 이런 그래프는 처음 보실 거라서 좀 헷갈릴 수 있겠는데 오른쪽부터 왼쪽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보존되는 면적이 100%이고 주어진 면적에서 원래 발견되었던 종이 이제 가로축이에요. Y축이고요. 보존되는 면적이 100%에서 이제 왼쪽으로 점점점 줄어들어요. 그래서 보존되는 면적이 어떤 뭐 파괴에 의해 가지고 인간의 활동으로 파괴가 됐어. 그래서 50% 줄었어요. 그랬더니 발견되었던 종이 100에서 90%로 10%만 줄었어. 그러니까 50% 줄어든 동안 보존되는 면적이 50% 줄어든 동안 서식지가 면적이 50% 줄어든 동안 그 살던 종은 10%밖에 안 줄었잖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요. 50에서 10%로 40% 줄는 동안 갑자기 생물종이 90에서 50%로 40% 급격하게 감소하죠. 그죠? 그래서 보존되는 면적이 감소할수록 생물종이 점점점 급격하게 감소하더라라는 해석이에요. 기억. 서식지 면적이 감소하면 개체 수는 감소하지만 종의 수는 변하지 않는다는데 종의 수도 변하겠죠. 왜? 발견되었던 종이 감소했다고 돼 있으니까. 그죠? 기억 틀렸고요. 서식지 파괴로 인한 서식지 면적의 감소는 생물 다양성을 감소시킨다. 그죠? 이해 맞고요. 서식지 면적이 반으로 줄어들면 서식지에 살던 종의 수가 10% 정도 감소하더라. 맞죠? 니은 디귿 4번이에요. 그래서 이런 그래프는 처음 보실 텐데 그래프를 보는 방식은 뭐 수학할 때 이제 그래프 많이 하셨겠지만 그래프라는 건요 오른쪽에서도 볼 수도 있고 위에서 아래로 볼 수도 있고 다양하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해석을 좀 다양하게 할 수 있어야 된다. 자, 4번. 이거는 이제 먹이 그물이 복잡한 거와 먹이 그물이 단순한 걸 보여주고 있죠. 가가 굉장히 복잡했었고요.
나 같은 경우는요 나일농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외래종인데 얘가 뭐 크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일농어가 되게 크잖아요. 그래서 아까 전에 봤던 큰잎 베스라든지 아니면 블루깃 이런 것처럼 굉장히 덩치가 크고 포식성이 강해요. 그래서 잡식성을 다 잡아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작은 물고기를 다 잡아먹어버려요. 그러니까 생태계가 굉장히 단순해진 걸 볼 수 있죠. 먹이 국물이 단순해지면서 생태계가 다양성이 감소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자, 답은요 4번에 3번이고요. 나보다 가을 때 생태계 평형이 더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는 거고 이 지역의 하천 생태계는 나일농어에 천적이 없으니까 나일농어들을 다 먹어치우는 거죠. 디귿은요 나일농어가 유입되는 하천 생태계의 생물 다양성은 감소했다 되겠죠. 그래서 4번에 3번이고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단어 평가는 숙제는 아니고요. 학원에 오셔가지고 푸실 거예요. 풀고 확인하고 아시겠죠? 숙제는 중단원 기출문제 뒤에 있는 1, 2, 3단원을 푸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은 3단원 나갔습니다. 2-3단원 그래서 생태계 생물 다양성 보전 푸시면 됩니다. 그렇죠? 한 1분 후에 제가 이제 시험을 보도록 할게요. 생물 다양성 분류로 가요? 분류 안 봐요 오늘은. 고점만. 보전만. 챕터 3장에 있는 생물 다양성 보전만 나와요. 그 2장은 좀 어려울 테냐. 3장은 볼게요.